안녕하세요, 전도사님들. 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총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예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모두 이렇게 선교학회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신에서 참여해주시는 신대원 원우분들은 꼭 그 총신 그리고 몇 학년 몇 반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바꿔주셔야 저희가 작은 선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원우분들은 꼭 그렇게 바꿔주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우분들은 꼭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이크를 우리 임성호 선교학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 학회장 임성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지도와 기도해 주신 배춘섭 교수님과 함께 수고해 주신 총학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정신의 전도사님들을 위해 강의해 주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이신 한충인 목사님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강대응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모든 전도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세미나는 비대면 줌으로 진행되는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강사님들의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춘섭 교수님 기도로 2021년 학술제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 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교학회에서 난민 선교와 이주민 선교의 주제로 TIM 선교회 본부장이신 한충희 목사님과 그리고 KWMA 사무총장이신 강대웅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총신 선교에 헌신된 젊은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옵시고 건축더미 기도회에서 사무엘 밀즈 2세를 중심으로 해서 19세기에 놀라운 세계적인 선교의 붐이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총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원활하게 하나님 모든 진행이 잘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저희에게는 놀라운 평화의 시간을 사명감과 비전이 고치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 전 두 분의 강사님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고요. 두 강사분 모두 경력이 많으셔서 사회자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와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사는 목사 안수전의 온누리 교회 장로로서 UN 대표부 차석대사, UN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의장 및 대한민국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등 공직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두란노 해외선교회 본부장 겸 목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강사는 저희 전도사님들이 말하는 총총 출신으로 87년도에 태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GMS 사무총장, KWMF 회장 및 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34년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을 주제로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이신 한충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신에서 이렇게 귀한 강의에 초대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난민 사역에 대해서, 난민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UN 차석대사로 현장에 있으면서 몇 년 전에
난민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에 특별히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그런 감동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난민이 흩으시고 흔드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민의 다양한 의미와 개념의 진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는 피난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refugee라고 하는 난민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정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신분, 이렇게 5가지를 보통 리스트업을 합니다. 여기에 저촉이 되며 자국으로 귀한 시에 박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특별히 난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서 타국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심사 과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또 다른 몇 가지 개념들은 이주민, 또 강제적 피난민, 국내 난민, 실향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 같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refugee 이후에 타국 이주자를 migrants, 이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migration이라고 하는 이주는 통칭해서 난민을 포함한 국경 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걸로 유엔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몇 년간의 중요한 추세는 forced displacement라고 하는 자기가 강제적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 이주 개념을 많이 씁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기아, 재해, 전쟁. 국내 피난민이라고 하는 IDS라는 개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고, 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자기 터전을 떠나야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난민 지위가 곤란하나 인도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Humanitarian Stay라는 이름으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입니다.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라고 하는 불어인데요. 밀어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난민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7천만 명 난민 이주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국내 피난민이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14년간 일평균 난민 발생 수가 거의 4만 명이 넘는, 그래서 한 4년 동안 4배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리아, 아프간, 우리가 잘 알듯이 남수단, 이라크, 예멘, 리비아, 민주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부룬디,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등 굉장히 많은, 최근에 또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2015년에 약 100만 명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3,400명이 익사를 했고, 어린아이의 익사 사진이 나오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유럽에서의 반응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임산부, 노인, 장애인, 부모 미동반 아동 등 취약계층이 많이 난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300만 명까지가 일단 유입이 되는데요. 지난 18년간 독일에서 68만 명을 기점으로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가 25만에서 한 7만으로 쭉 내려가고 있고요. 긴급 대응을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또 무국적 지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의 어려움의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난민을 위해서 미리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지는 않죠. 유엔이나 설사 어떤 국가라 할때도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대응 체계가 부재합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돈을 부어 넣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각국이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가 부재하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가 증대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럽으로 급속 유입되는 현상을 보고 테러와 연계된 것을 우려하고 그래서 국내 정치화가 됩니다. 굉장히 특별히 극우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이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시리아 분쟁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전이 문제였는데요. 이 시리아 내전이 지금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 아사드 입장에 섰던 많은 시리아인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본국 귀환 가능성이 굉장히 미약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교육 문제 심각합니다. 부모 미동반 자녀도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르단 같은 데서는 자국 어린이 교육 기회도 어려운데 2부제, 3부제를 통해서 시리아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공교육 제공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민간과 협력을 하는 NGO들의 활동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특별히 부모 미동반 아동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폭력 또 인신매매 등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수국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유엔에서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소위 루트 코즈,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보자라고 많이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책임 분담과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터키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최대로 수용하면서 외교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좀 활용하는 그런 터키의 독특한 정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억 불을 대신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이 지역의 종주국이 되고 싶어하는 터키가 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랍권 또 중동 지역의 맹주라는 그런 평판을 받도록 하는 외교적인 활용으로 썼던 경우가 있고요.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의 20%를 수용을 했지만 자국의 실업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자국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시리아 난민만 15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어려운 점에 처하고 있습니다. 2030 어젠다라고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유엔에서 있는데요. 이때 난민에 관련된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난민은 지칭하지 않지만 아무도 뒤처지지 않기라고 하는 Leave No One Behind라는 그 슬로건, 그리고 존엄성, 디그니티, 정의, 포용, 인클루전,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그런 원칙들이 결국은 난민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불평등 목표가 SDG 10번에 있는데요. 여기 7항에 보면 타겟에 보면 효율적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질서 있고 안전하며 규칙적이며 책임감 있는 이주를 장려한다. 그리고 경제발전 목표 8번에도 이주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SDG에서 난민의 함의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노동시장의 경쟁도 많고 또 외국인 혐오, 정치적인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존엄성과 포용의 SDG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정상적인 이민, 정상적인 이동과 강제적인 아까 forced displacement, 강제적인 이주 간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난민이 유엔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까 시리아 전쟁이 있었지만 평화 안보, 그다음에 개발, 그리고 인권의 3대 어젠다와 거기에 법치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두 개를 해서 유엔이 5개 어젠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민 이슈가 여기에 5개 다 포함되는 이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난민 재정착이라고 유럽에서 일종의 국별 쿼터를 가지고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쿼타의 협상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 이외에 미국, 호주, 특히 이제 EU를 벗어난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부분도 한데요. 영국이 사실은 브렉시트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난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U에 들어가면은 서로 노동력의 자유 이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약속인데 난민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정착의 스테이터스를 받게 되면 영국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렉시트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취약 그룹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재정착 재배치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미자격자는 자국으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요. 유럽에서는 합동 난민 심사센터를 설치하고 그런데 심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러 조직의 유입을 우려하고 종교적, 인종적 포용 문제 그리고 통합의 문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클루전과 인테그레이션의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재정착의 문제, 유럽에서 TO를 받는 거, 그다음에 통합, 제가 말씀드렸죠,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합법적인 경로, 리걸 패스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상적인 이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류의 지위 문제, 그다음에 주거, 보건, 재정착, 가족결합,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자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평화와 안보, 또 번영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또 근절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무국적자, 아까 스테이트리스니스라고 하는 상태, 그리고 이들이 교육과 고용을 위해서 대도시로 집중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적 난민의 그런 중요성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forced displacement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분쟁, 정치 불안, 인권 유린, 극단주의, 고용 부족, 가버넌스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이 루트 코즈, 근본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특별히 난민, 이주민 문제가 뉴노멀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결국은 책임을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선진국, OECD 국가들,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가 또 필요합니다. 한국은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아까 난민협약에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없고요. 저희가 아까 레퓨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레퓨지에 해당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80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휴메니테리안 스테이라고 인도적 체류의 스테이터스를 받은 우리 외국인이 1,600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한 2,400명이 되는데요. 인도적 체류는
난민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고요. 다만 자기 가족들을 초청하지는 못하는 그런 스테이터스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난민 정책은 그 아랍의 봄 이후에 난민을 흩으신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있지만 이 흩으심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신다. 어떻게 보면 선교의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원래 우리가 이제 시리아 난민의 경우에 시리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선교 비자도 받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나라에서 그 보안 당국 이런 공안들이 계속 와치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복음 증거가 어려운데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터키에 나와 있는 시리아인들에게는 우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열악한 환경과 연약한 마음이 영적인 갈급함 또는 낮아짐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복음의 수용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 기근 코로나로 이슬람의 가치관과 신앙 체계가 굉장히 회의적이 되면서 그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조금 변화될 조짐이 보이고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NGO 지원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난민 선교는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우리가 생활고 또 의식주의 문제와 복음적 차원의 영혼 구원을 병행해서 총체적 선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긴급구호, 체류, 지위, 획득,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개발, 소득 증대 이런 그들이 필요한 니드를 우리가 맞춰주면서 또 마음문을 열고 관계를 빌드업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상 대표성을 위해서 NGO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난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우리가 NGO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선 스테이터스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유럽의 재정착에 대한 TO를 알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유엔과 여러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상황화에 대한 재해석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재상황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recontextualization. 이들이 그 나라에 있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또 어떤 환경적인 문화인류학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상황화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에 옮겨왔을 때 이들이 갖게 될 어떤 상황화는 또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화를 좀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정중심 사역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주로 텐트에서 또는 가정중심의 삶을 사는데 전도와 제자영역과 가정예배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가정 컨텐츠를 우리가 새롭게 조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주로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이 가장을 우리가 먼저 전도했을 때 굉장히 가족 전체가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장에 저희 사역자들이 많은 그런 간증들을 해오시는데요. 네, 그 텐트의 어떤 난민 텐트가 있다면 그 텐트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장을 잘 사귀고 우리가 할 때는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난민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심에 대한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동족에 대한 복음 내러티브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동족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민이 난민에게, 동족이 동족에게 전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육 선교도 중요한데요. 정규 교육, 직업 훈련 다 좋고 영어 교육 중요한데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또 어떤 가치 중심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민들이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요셉도 난민으로 애굽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재능과 기회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국과 또는 제3국, 우리가 보내심과 파송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 바벨론 포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주와 또 어떻게 보면 나그네, 또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 또 특별히 모든 인간들은 이마고 대 이미지 오브 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엄하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글로벌 시티즌십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난민 이주민 현상이 이슬람 사회와 신앙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복음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또 협력 플랫폼 사역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트워크는요, 한국 외국인 선교사, 또 현지 사역자, NGO, 난민교회 리더십, 그리고 현지 교회, 교단, 한국교회와 이렇게 포괄적인 난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APN이라고 하는 유사한 포럼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하는 좋은 포럼인데 조금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협력은 전문가를 교환하고 전략, 재정, 인적 자원을 협력하고 그리고 대면, 비대면 사역, 그리고 융합 선교 모든 리소스가 전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까 변호사들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의 특징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다 이쪽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리소스들이 다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재정이든 컨텐츠든 프로그램이든 사역자든 또 각 교회의 사역이든 다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가 동원된다면 거기에 전략과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 리소스 동원, 솔루션, 이게 일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 선교도 약간 크로스오버적인 선교 전략으로 우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더 이상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뛰어넘는 것이고요. 지역, 민족, 종교, 언어, 전문 사역 이런 걸 다 뛰어넘고 우리 현지 사역자, 우리 한국인 선교사 이런 부분도 뛰어넘으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빵과 복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래서 총체적이고 홀리스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테그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무국적자라고 아까 스테이트리스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들이
모국에서의 시민권이 지금 흔들리는 것이죠. 로스트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시리즌십을 환치시키는 그런 복음 내러티브가 필요하고요. 그 중간에 아까 얘기한 글로벌 시리즌이라고 하는 개념을 트랜지션으로 해서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도성에 내가 조인한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국에서 이슬람적인 회의감을 좀 들게 하고요. 물론 이 정체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이방의 종교나 사조, 이념을 뛰어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기독교 NGO 교회 천국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란노 해외선교는 특별히 이 5개 정도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남수단, 가장 난민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또 교회 개척, 또 마을 개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슬람의 정체성과 인식이 또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슬림 신앙에 대한 불만, 불신에 대한 이유가 또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난민들의 신앙체계, 가치관, 우리가 그걸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인드셋이냐, 아이덴티티냐, 또는 밸류 시스템, 또는 빌리프 시스템이냐, 또는 월드뷰, 세계관이냐, 이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정체성과 세계관을 내면의 변화로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난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위 그 흩으심 이후에 흔드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회심 후에 그들이 자신의 가족, 친지, 난민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화선, 또 스필오버 효과를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런 전도의 연결점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존에 우리가 선교 이론을 많이 배웁니다. 문화인류학, 세계관, 상황화, 선교적 교회, 커뮤니케이션, 또 이슬람 선교, 다양한 이론을 배우는데 난민 선교는 독특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화도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문화인류학적인 부분, 세계관의 변화, 또 선교적 교회도 보통 유럽이 갖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하고 달리 현지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자생적인 토착적인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도 조금 그들에게는 독특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한계에 직면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선교 이론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스터디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선교적 난민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터키나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교회를 세우며 자기 모국에 첫 번째는 이제 동족의 같은 난민 안에서 동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배 공동체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를 자기 모국에 파송하는 것이죠. 시리아면 시리아. 그다음에
모국이 아니면은 제3국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난민교회 자체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난민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난민이 생겼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는 걸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중심을 잡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은 우리 모든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연결되며 난민들에게도 바로 이런 복음들이 중요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흩으심입니다. 네, 스캐터링, 강제적 난민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려 와 보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와 보니까 타국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국의 주권이나 간섭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뭐 유엔에서 그런 외교관으로 각국의 그런 주권을 많이 다룹니다. 거긴 sovereignty라 그러죠. 이게 한 국가가 한 투표권을 가지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뭐 우리나라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를 강조하면서 이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자국 주권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뭡니까? 타국도 똑같은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권 평등의 원칙 또는 타국의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리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자국인이 난민으로 예를 들어서 요르단에 가 있다. 근데 이 요르단에 가 있는 자국민에게 한국인 선교사나 서양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다. 그렇지만 시리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국 안에서 일어날 때는 컨트롤이 되지만 자국을 벗어나면은 이들이 요르단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어색하고요. 요르단 정부가 그리고 그것을 수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국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선교사가 굉장히 사회를 뭐 어지럽히고 소요를 일으키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만 작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까지 타 정부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국의 국간주권주의를 할 때는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는다. 뭐 우리 요새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뭐 선교 비자를 가지고 시리아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난민으로 갔을 때는 자국의 주권이나 간섭이 배제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흔드심입니다. shaking. 무슬림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회의가 되고요. 마음이 낮아지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에 먼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이 되고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우심입니다. 네, awakening. 이슬람 세계관의 미몽에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저희가 난민사역자하고 마침 화상회의를 거의 한 3시간을 했습니다. 흔드심, 깨우심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한 사역자가 T국에서 이제 하는 사역자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흔드심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임재로 그 크리스찬들이 펠로십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자기들이 가졌던 오해와 선입견,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그 온전한 예배 안으로 침잠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조명이 또 진실된 예배가 그들을 결국 변화시켰다. 이런 간증을 좀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듣고 왔는데요. 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며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난민 선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다. 새로운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별히 난민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난민 선교 이제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들이 너무 귀한데 사실 이제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슬람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슬람 하면 테러나 이런 좀 위협 때문에 난민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저희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입장을 피고 또 준비를 해야 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난민들을 선교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난민들이 일단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예멘 우리 난민들에 대한 수용 여부로 굉장히 우리가 국론이 많이 이제 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발제 중에 유엔에서의 난민 이슈 중에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국제적으로 이 이슈를 분담을 해야 된다. 책임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꽤 적절한 적지 않은 숫자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착에 대한 그런 쿼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OECD 국가와 저희의 경제력으로 볼 때 일정 숫자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고요. 특별히 지금 꼭 난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쓰지 않더라도 벌써 200만 명, 3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또 국제결혼 커플 다양한 분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는 특별히 그 무슬림들, 이슬람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어려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는 그 심사 그리고 인도적 체류라고 하는 심사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느슨하게 하게 되면 그 일종의 무슨 풍선 효과라 그럴까요? 난민들이 어디가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그 정보를 굉장히 잘 압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그러면은 한국 쪽으로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정할 때는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엄격성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닫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주민 선교 저희 오늘이도 많이 하지만 이분들 중에 물론 그분들이 어떤 뭐 그 한국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슬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너무 과도한 오픈도 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주민 사역, 이주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아까 제가 그들도 일종의 난민이잖아요. 그들이 한국에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올 때는 정체성이 또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국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자신의 삶 그리고 가족의 미래, 자녀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게 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포용하고 그들을 회심시켜서 또 그 모국으로 돌려보내서 오히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네,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다음 분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네. 난민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정부에서 국적법을 통과시키자는 이런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주어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주민이지만 그러니까 난민 아니지만 국적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싶어서 네. 이제 국적법의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적을 어떻게 주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을 텐데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동포적인 관념 때문에 중국 조선족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인 2세, 뭐 3세. 그래서 저희는 동포를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혈연적인 동포적인 게 있을 때는 가급적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스테이터스를 준다거나 또는 특별한 카테고리를 준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한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또 크리스찬적인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저는 이거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까 이제 난민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레퓨지냐 또 난민 스테이터스냐 또는 인도적 체류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국적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발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닫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난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폐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독특하게 왜 갈로파고스 효과라고 자국 안에서 이렇게 폐쇄하는 성향이 많죠. 근데 지금은 세계 자체가 글로벌하게 되고 오픈하게 되고 한국의 지금 이 발전이나 뭐 문화적인 전파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확장된 한국의 그런 선한 영향력의 위상은 우리가 닫힌 사회가 아니고 열린 사회,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는 이 어드밴스하는 사회,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침노라고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이 한국의 약진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문화를 공유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성취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 또 질문해 주시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난민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실 때는 그 태국하고 그 국경 지역의 그 미얀마라든지 그 미얀마에서 건너와서 태국 사회에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아직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그런 정서라든지 그런 속에서 이렇게 흡수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만약에 요번에 시리아 문제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넘어왔는데 그 언제 이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 마찬가지로 당시에 미얀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태국에서 난민촌을 형성해가지고 1캠프, 2캠프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나라가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이 이제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완전 영주권과 이렇게 국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케어는 하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심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어떨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서로 뭐 상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도 아까 이것을 지나치게 그냥 오픈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더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두 가지 저의 관점을 좀 추가를 하자면, 지금 많은 난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래도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를 조금이라도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이나 발전 정도를 볼 때 잡을 갖게 되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저희의 임금이 꽤 셉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그건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왜 처음에 70년대, 80년대, 이제 6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갈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가서 우리 이민자들이 1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내가 빨리 영어 배우고 여기서 잡을 얻고 정착을 해서 우리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이 관념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민 1세대가 갔을 때 뭐 이 사회를 그 미국 사회를 뭐 디스럽트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물론 일부의 그런 조금 우리 사회를 종교적으로 조금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그들의 생계와 가족의 문제로 한국에 온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까 대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런 수용은 국제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프간 사태로 저희가 391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숫자로 볼 때는 선진국들이 또는 뭐 미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또는 EU 28개국이 하는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숫자가 보통은 한 1000명 이상 또는 10,000명 이상 단위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한국에 대한 협조자라는 이름으로 391명을 직접 저희가 비행기를 태우고 들어온 것은 그래도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들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한국의 그런 세계 10위권의 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논의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케어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침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합법적인 이주 패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보통 이제 영주권 같은 거나 뭐 장기 체류를 계속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보고 이제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법적인 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들이 여기서 좀 충분히 돈도 벌고 이제 그들이 생계가 되면은 자국에 가서 그들의 삶을 또 영위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하되 물론 그 수용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안정성을 흐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케어를 하고 돌려보내되 그 케어하는 타이밍 안에 많은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NGO 같은 분들이 관여를 해서 그들이 가급적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귀중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순서가 있어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하십시오. 먼저 귀한 사역 감당하시면서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사실 난민에 대해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식 개선이나 또 인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가 좀 필요하고 또 이런 인식 개선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관련된 기관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보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관들 소개를 또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네, 난민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NGO나 또는 뭐 교회들에서 적지 않게 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 포커스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교회를 개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그 개발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도적 지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교육 선교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 지원, 법적 도움 이런 것들을 포커스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난민 선교를 이렇게 보통 총체적 선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먹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니드도 충족을 시키고 그들이 복음도 받아들여서 모든 피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심과 회복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선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역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이렇게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난민 연구에 대한 또 난민 선교 이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서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조금 권면드리는 것은 UN 안에 U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refugee나 UN에서는 사실은 migration이라고 하는 이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그 안에 이제 난민 이슈도 있고 또 왜 그 이슈를 그 단어를 쓰냐 하면은 결국은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어떤 외국인이 타 외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상적인 이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우리가 이민 신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그냥 무작정 가는 수도 있고 또 이제 난민으로 핍박을 받아서 가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아까 forced displacement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칭해서 migration 이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migration이나 refugee 같은 거를 치시면 거기에 그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 발표했던 또 채택했던 합의서 이런 것들이 도큐먼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적인 시각에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유엔이 하는 대부분의 사역의 방향성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뭐 포용, 그다음에 인권, 존엄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엔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것은 난민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도큐먼트 또 합의서, 성명, 결의문 이런 것들이 좋은 재료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 도큐먼트는 뭐냐면 로잔에서 채택한 문서입니다. 로잔이 1차 로잔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프타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세 차례가 열렸고요. 거의 15년 간격으로. 그 다음에 2024년, 앞으로 3년 뒤인가요? 3년 뒤에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 이슈를 다루겠지만 교회와 선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아마 난민 이슈도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로잔이 1, 2, 3회를 거치면 특히 케이프타운에서 그 즈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페이퍼를 만드는데요. 난민에 관한 굉장히 총체적 선교와 난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로잔이 굉장히 깊이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채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뭐 레퓨지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마다 포커스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NGO를 표방하지만 그냥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분이 원하는 그런 정보와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지는 조금 적절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서치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관점 또 더 알고 싶은 부분에 있는 페이퍼 또는 기관들을 이렇게 셀렉션해서 하시면 좋고 이제 베이직한 건 아까 로잔 난민 페이퍼 그다음에 유엔의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주제는 굉장히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신학의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두란노 해외선교회 본부장이신 한충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초청해서 충분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